안녕하세요. 입문반 때 뵌 분도 계시고 처음 본 분도 계시는데 혹시 입문반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입문반? 되신 분.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시니까요. 간략하게 좀 오리엔테이션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내년을 목표로 오신 거죠? 오늘이 2월이니까 딱 14개월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세무사 시험은 공부 기간이 오래된다고 절대 유리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성실하게 하시면 다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시간이 갈수록 조금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정말 손해예요, 손해. 아니하면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약해지죠. 준비도 안 됐는데 한 1년 더 해볼까? 1년 지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크게 많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절대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부분 자리 차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조금씩 이렇게 듬성듬성 필 거라고. 제 경험상. 근데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크고요. 결국에 남아있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수업이 빠진다든지 도중에 포기하는 분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격시험 공부는 나름대로 조금 전략이 필요해요. 일단 수업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복습.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한 2달 정도 볼 건데 아마 학교에서 원가관리회계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는 한 요게 2학기 정도 분량이 되고요. 학교에서 2학기 끝나도 다 끝나지가 않죠, 내용이. 근데 우리는 이거를 거의 2달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나가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수업 중에는 그렇게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가 소화한다고요. 근데 이걸 이제 수업 들을 때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 하실 때하고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혼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원가관리회계뿐만 아니고요. 중급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 말이 안 믿기면 테스트 한번 해봐도 돼요. 수업 들으시고 이틀만 지나도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린다고. 최소한 이틀 지나기 전에 한 번 정도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활 패턴을 1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보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꼭 참석을 하시고 복습은 꼭 하셔라.
예습 하지 마세요. 예습은 우리 그 자격 시험 목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어디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못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고요.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파트 위주로 복습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어찌됐든 이렇게 좀 어려운 시험에 또 도전하게 되셔서 뭐 지금은 또 각오도 좀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요 각오와 의지를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관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자, 우리 이제 원가관리 회계에 대해서 좀 우리 시험하고 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1차 시험은 16문제, 총 회계학 40문제 중에 15문제씩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 2년은 16문제가 나와요.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40문제 40% 하면 16문제가 맞죠. 근데 예전에는 15문제씩 나왔는데 최근 2년 동안 16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뭐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40%의 비중이 있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40%예요. 그러면 전체 회계학이라는 어떤 그 학문으로 봤을 때 40%면 굉장히 높죠. 사실 우리는 원가관리 회계를 아마 그 중급 회계 비교해서 6대4의 비율로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라고. 아마 한 7대3, 뭐 8대2 정도 또 심한 분은 중급에게 할애할 걸로 봅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봐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중급에게는 워낙에 해야 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하고 성과가 비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 대 아웃풋이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원가 관리 회계는 또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 회계는 조금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전 과목 다 잘해야 되겠지만 원가 관리 회계는 좀 특징이 달라요. 특징이 달라서 무조건 시간을 많이 때려 넣는다고 그래서 더 많이 아는 과목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요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다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조금 효율적으로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문반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인문반에서 주로 내용은 여기서는 인문반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인문반에서 대부분 드리는 말씀이 중급 회계하고 원가 관리 회계는 다르다. 그거를 좀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원가 관리 회계, 즉 회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접근을 많이 하세요. 원가 관리 회계.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중급 회계와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실증을 많이 냅니다. 전혀 달라요.
중급 회계의 원가 관리액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근데 뭐 입문반 안 들으셨다고 해도 뭐 우리 수업 듣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입문반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해 폭이 좀 넓어지기는 하겠죠. 뭐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 어차피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찌됐든 원가 관리 회계가 그래도 회계학에서 한 4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반면에 중급 회계는 내용이 많고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반면에 원가 회계는 시간하고 정비례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틀을 잘 잡아 놓으면 짧은 시간 내 그래도 1점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과목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를 뭐 제가 담당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들이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조금 잘 이해하셔가지고요. 합격하시는데 조금 전략 과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수업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빠지지 말고. 여기까지 뭐 잔소리 했고요.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교재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나온 게 3쇄, 3쇄. 혹시 제일 뒤에 보면 나와요. 3쇄. 뭐 기존에 1쇄, 2쇄를 구입하신 분도 계실 텐데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똑같고 이제 오타가 거의 다 수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뭐 미미하게 일부 내용이 좀 보완됐어요. 그래서 뭐 3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들으시면 되고, 혹시 1쇄나 2쇄인 분들은 그거 좀 감안하시면 될 거예요. 내용 자체가 틀어진 건 아니에요. 페이지 수도 똑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똑같으니까 오타 이런 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 목차를 한번 볼까요? 처음 이제 책을 보실 때 목차를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아요. 목차도 보시고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한 번씩 이제 목차에 와서 체크해 보시는 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목차를 좀 자주 보시고 목차에 익숙하셔야 큰 틀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먼저 좀 볼게요. 1장부터 총 17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합니까? 궁금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상태예요. 목차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좀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1장 원가액의 기초개념, 얘는 기초개념이니까 넘어가고 2장 제조원가 흐름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별표 개수를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별표 하나. 3장 개별원가 계산은 별표 2개. 4장 활동기준원가 계산 별표 2개. 5장도 별표 2개. 6장 보면 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4번에 보면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별표 2개. 7장, 8장은 별표 한 100개 치고 싶어요. 근데 뭐 너무 무미하니까
별표 3개라고 할까요? 7장, 8장. 원가관리 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7장, 8장이에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건 미리 조금 좀 까다롭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까다롭다는 건 제 입장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 입장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7장, 8장 까다롭대요. 요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됐든 뭐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시험에 나오는 파트다. 우리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정복하게 되면 별거 아닌 거야 이제. 자, 9장 별표 하나. 10장 별표 3개. 11장 별표 2개. 12장 별표 하나. 13장 얘는 뺄게요. 빼는 것도 하나 있어야지 뭐. 13장. 자, 13장은 빼는 이유가 얘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긴 한데 원가관리회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무관리에서 중요해. 근데 우리 시험에 재무관리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시험에서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시험에 뭐 절대 안 나옵니다라는 말씀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파트예요. 13장. 다행이죠. 다행이야. 자, 14장은 별표 하나. 15장도 별표 하나. 16, 17 별표 하나씩 할게요. 자, 전체 1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원가관리회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원가관리회계는 어떤 그 법이라든지 원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마 중구백의 세법 뭐 이미 이제 시작한 부분도 있을 텐데 중구백의 세법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배워요. 원칙. IFRS를 배우고 세법을 배운다고. 세법은 세법 조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해석을. 중구백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 힘들면 달달달 암기하면 돼. 그리고 책에 있는 목차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법대로 배우는 거니까. 원가관리회계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배우는 거, 논리를. 그러다 보니까 책들도 챕터가 다 달라. 심지어는 풀이 방식도 달라요. 뭐 풀이 방식이 다르다고 잘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결과만 동일하게 도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 원칙을 조금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짧은 시간 내에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칙을, 이 구조를, 흐름을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입해도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목차가 어떤 그런 논리적인 흐름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7장을 또는 17장이 전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내가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논리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체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뭐 지도 같은 걸. 요거를 책 앞장에 좀 써 놓든지 염수장에 써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공부할 때마다 내가 이 부분 공부하고 있구나.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자, 원가 관리 회계는 정확하게 원가라는 파트하고요, 관리라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5대5야, 5대5. 우리 책을 보면 그냥 반 딱 잘라보세요. 앞쪽이 원가라고, 뒤쪽이 관리회계고. 자, 그러면 관리회계 딱 구분되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9장이야, 9장. 9장부터 관리회계예요. 자, 그러면 원가는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제품 원가 계산하는 파트. 제품 원가 계산. 입문만 안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목차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이걸 그려드리는 거예요. 정리하시라고. 관리회계는 의사결정하고요, 성과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가회계는 이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까? 그러니까 요거 분필, 요거 원가 얼마야? 이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얼마인지 계산하는 파트. 관리회계는 원가 계산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얘는 원가 계산하는 파트가 아니고, 사장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게 관리회계입니다.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다시 의사결정은 단기 의사결정이 있고 장기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라고. 사장님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사장 입장에서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 분필을 팔려면 이 분필이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원가회계라고. 얼마짜리인지 계산하는 파트. 관리회계는 이 원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요, 어떤 의사결정도 하고 평가도 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입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이 단기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고 장기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대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단기 의사결정은 사장님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 바로바로. 장기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게 장기 의사결정이래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단기 의사결정은 일상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특수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적 의사결정은 뭘까요? 사장 입장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일상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예산 짜는 거. 여러분들 예산 다 알죠? 예산이 어떤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몇 개 팔아야 되지? 내년에 얼마의 이익을 내야 되지? 그런 게 예산이라고. 사장님이 얼마나 궁금하겠어? 매번 일상적으로 궁금한 거잖아요. 그 다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CVP 분석, 우리 손익분기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대표적인 손익분기점 분석이 뭐예요? 몇 개 팔아야 본전이지? 이런 게 대표적인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매번 궁금한 것들 항상, 그게 일상적 의사결정. 특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이긴 한데요,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발생이 되는 거, 우리 교재에서는 관련 원가 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관련 원가 분석. 또 대체 가격 결정.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특수 의사 결정이에요. 얘네 공통점은
사장이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거. 장기 의사결정은 내가 의사결정했는데요. 결과가 1년 이후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거. 우리 교재에서는 자본예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편해. 얘를 지워버리면 관리회계는 단기 의사결정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물론 설명은 드릴 거예요. 설명은 드리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다. 자, 이제 성과평가. 사장님이 평가를 하겠대요. 조직을 어떤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자, 이 기준하고요. 실적을 비교해서 요 차이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자, 이 평가하는 파트가 우리 교재에서는 책임 회계 제도라고 돼 있어요. 책임 회계 제도. 참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게 얘도 예산이고 얘도 예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얘랑은 전혀 달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산은 얘라고 얘야. 내년에 몇 개 팔아야 돼. 이게 그 예산이라고. 얘는 그 예산이 아니에요. 얘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대표적으로 설비를 50억짜리 살 거야. 그 설비 사면 몇 년 써요? 5년, 10년 쓰잖아요. 그런 게 바로 자본 예산이라고. 설비를 사든지 공장을 신축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 다행이잖아요. 얘는 시험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성과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짓게 되면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기준이 바로 얘야, 얘. 요 예산이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요걸 제가 왜 써드렸냐면 목차랑 비교하려고. 자, 우리 목차 보시면 9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가함수 추정이죠. 10장이 뭐예요? CVP 분석이죠. 자, 요 순세도를 하라 보면 10장이 뭐가 돼? 얘가 돼야 돼. 얘가 10장이 아니라고. 얘가 10장이야. 그 다음에 11장이 뭐예요? 관련원가 분석이죠. 얘가 11장. 대체 가격 결정이 12장이에요. 자본 예산이 13장. 14장이 뭐예요? 얘가 14장이라고. 왜 얘를 14장으로 빼놨을까? 얘가 일상적 의사결정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봤을 때 얘랑 연결시켜서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얘를 14장으로 빼놓은 거예요. 얘가 몇 장? 15장.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 관리에게는.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있죠? 얘랑 그렇게 연결성이 없어. 별도로 보면 돼. 시험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원가관리 회계가. 지겨워. 이해도 안 되고. 워낙에 뜬구름 잡는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수업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전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업을 할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앞부분 볼게요. 앞부분. 자, 원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품 원가 계산이 원가의 원가. 제품 원가 계산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공장에서 어떤 제품에 투입되는 금액들이 얼마인지를 집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제조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장에 뭐가 있어요? 제조원가 흐름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고. 당연히 원가액의 출발점은 제조원가예요. 이 제조원가를 가지고요, 원가 계산할 건데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아. 대표적인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그 다음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그 다음에 결합 원가 계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자, 우리 챕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3장이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4장이 돼야 되는데 얘가 5장이라고. 왜 얘가 5장입니까? 얘가 4장이거든. 왜 얘가 4장입니까? 사실 대표적인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 종합이에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대표적인 방법이니까. 자, 근데 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얘하고 비교하면서 나와. 시험 자체가. 그래서 공부할 때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얘 바로 뒤에 빼놓은 겁니다. 결합 원가 계산이 아까 6장의 4번 타이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또 원가 계산은 다 본 거야. 줄여보면 별거 아니라니까. 이 파트너가 다 원가 계산하는 파트라고. 이 파트가. 자, 두 개가 빠져 있죠. 7장, 8장. 얘가 유주의 인물, 요주의 인물. 얘만 정보가 하면 돼, 여러분들은. 되게 어려워해.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어려워하는지를. 자,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8장이고요. 얘가 7장이에요. 이게 다야, 지금. 단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파트가 바로 요거라고. 변동, 표준. 얘가 왜 어려울까? 뭐 내용 자체도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름 자체가 어려워. 이름 자체가. 왜 어렵냐면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결합 원가 계산,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얘도 변동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얘가 이름이 원가 계산이다 보니까 얘구나라고 생각을 해. 이거 제품 원가 계산이잖아. 얘가 아니라고. 얘는 이름만 원가 계산이지 얘랑 성격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성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만 보면 여러분들이 논리를 세울 수가 있어.
아, 원가 계산 이런 거야 라고 세울 수가 있다고. 근데 얘가 들어가면서 논리가 다 깨진다고. 아, 내가 생각했던 원가 계산이 아닌가 보구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지. 아, 내가 잘못 공부했구나. 이걸 잘못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얘랑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별도로 구분했잖아. 결국 얘는 뭐냐면 얘야 얘. 원가 계산도 아니고요. 관리회계도 아니야. 둘이 섞여 있는 놈들이에요. 굳이 비중을 따지면 여기에 더 가까워. 여기에 더 가까운 놈을 얘랑 같이 여러분들이 도매금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습하지 말고 복습하시라고. 이런 걸 안 다음에 복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자, 제가 표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이 가장 어려우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어렵면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대로 얘를 정복하면 쉬워진다고. 그 이유가 이 변동원가 계산은 얘랑 연결이 돼 있어. 단기 의사결정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원가회계 관리가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데 느닷없이 원가 계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배웠는데 결국 내용은 얘라고. 이해하겠어요? 못하지? 얘를 안 배웠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표준원가 계산은 어디랑 연결이 돼 있을까 그럼? 얘랑 연결이 돼 있다고. 결국에 변동원가 계산, 표준원가 계산이 관리회계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관리회계 배우지도 않았는데 관리회계 내용을 배우니까. 이게 전체 원가 관리회계 체계입니다.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라고. 2장부터 16장까지 17까지 있잖아요. 15, 16, 17. 그렇죠? 공부하실 때 요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공부하시라고. 물론 이제 각 챕터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집어넣으면 돼. 살을 붙여가면 된다고. 다시 한번 볼게요, 책을. 자, 1장은 기초 개념이고요. 2장은 제조원가의 흐름. 3장 개별, 4장 활동. 말씀드렸죠? 왜 활동기준 원가계산 4장으로 들어가 있는지. 하지만 원가 계산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개별과 종합이에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4장에 들어간 이유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 시험에 나올 때는 뭐랑 비교해서 나온다? 개별 원가 계산을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옆에다 뒤에다 집어넣은 거라고. 자, 6장은 원가 계산 확장인데요.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가 4번 결합 원가 계산. 여기까지 하면 원가 계산 끝나는 거야. 거기에 사선 딱 그으세요. 여기까지 논리는 다 똑같아. 여기까지는. 논리가 안 틀어져. 자, 7장부터는 틀어져. 얘는 뭐냐면 원가 계산이 아니에요. 원가 계산이 아닌데 이름 봐봐. 이름이 원가 계산이라고. 이름은 원가 계산이지만 앞에 있는 원가 계산과 전혀 다르다. 8장 보세요. 얘도 원가 계산이야. 하지만 앞에 봤던 원가 계산 내용은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얘는 섞여 있어. 색깔이 없는 애야, 얘는. 9장이 바로 관리회계 출발점. 혹시 제 강의 말고 이전에 다른 원가 관리회계 수업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아마 전체 복차는 다 틀릴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은 있어. 원가함수 추정부터 관리회계예요. 거의 원가함수 추정이 그래서 한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 그때부터 관리회계니까. 자, 단기 의사결정에서 일상적 의사결정은 뭐가 와야 돼요? 예산이 와야 돼, 예산이. 얘가. 근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간혹 어떤 교재에는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책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수업 목적으로는 사실 좀 밸런스가 안 맞아. 왜?
이 예산이 뭐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요거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거거든. 같이 봐야 돼, 같이. 얘가 기준이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에 빼는 거예요, 14장으로. 자, 그래서 10장이 바로 뭐예요? 12P 분석. 그 다음 11장 관련원가 분석. 12장 대체 가격 결정. 자, 그러면 10장, 11장, 12장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 다 단기 의사결정이 단기 의사결정. 자, 단기 의사결정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얘만 잘 이해하면 얘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또 하나, 뿌리가 같기 때문에 논리가 똑같아. 세 개 다. 결국에 묶어도 돼요. 통으로 묶어도 된다고. 우리 다행히 장기 의사결정은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결국에 의사결정은 얘밖에 없는 거야. 세 개밖에. 얘 뿌리가 변동원가 계산이고, 그러니까 얘 수업들을 들을 때 잘 들으면 뒤에 쭈루룩 다 이해가 된다고. 그 다음 나머지 성과평가 측면이 이제 기준은 예산이고요. 이 단락 하나밖에 없잖아. 책임회계 제도로 하는 거. 근데 이 책임회계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라니까. 표준원가 계산. 결국에 원가 계산이 뭔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 배우면 단기 의사결정을 미리 예습하는 거고, 표준원가를 보면은 성과평가를 미리 예습하는 거다. 이래서 마무리 지으면 돼요. 얘는 별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16, 17장.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하나하나 내용들이 만만치는 않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본반 보고, 물론 입문반도 있지만, 입문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반을 조금 편안하게 듣기 위해서 사전 지식을 갖는 게 입문반이고, 기본반은 뭐 하는 거예요? 1차 객관식을 대비해서 그 지식을 쌓는 게 기본반의 목적이라고. 기본반에서 여러분들 기본반 다 듣고 1차 시험 보러 가야 돼. 그런 분 안 계세요, 사실. 뭐 하는 거예요? 1차 객관식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을 쌓고 있는 게 기본반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들 빨리 문제를 막 풀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런 연습은 나중에 객관식 반에 하면 돼요. 너무 앞서갈 필요가 없다고. 학원도 그런 커리큘럼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원가관리회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우리 주 목적이에요. 세부 내용 좀 몰라도 괜찮아.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반에서 여러분들 연습하면 돼요. 이 틀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틀을 설명해 드리면서 미리 많은 부분을 예습을 한 거예요. 다 처음에 와서 이제 처음에 와서 자, 회계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정보를 전달할 텐데요.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하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더라. 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가 있고요. 이분들이 이용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 중급회라고 보시면 돼요. 중급회계. 요거는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아니고요. 재무회계의 어떤 보고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예요.
여러분들 배우는 중급회계는 예를 배우는 거라고 결국에. 그러니까 중급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원가 관리에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대표적으로 경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자가 대표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자, 경영자가 이용하는 회계가 얘하고는 전혀 다르죠. 재무회계가 아니고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관리회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요 파트라고, 요 파트. 그러니까 중급회하고 전혀 다른 거에 포인트 자체가 달라. 왜 다르냐면 주주 채권자는 회사 외부에 있으면서 목적 자체가 투자 목적,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회사 외부에 있으면서. 그러면 자,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이제 주주인데요. 이 주주가 돈을 벌려면 좋은 회사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정보가 바로 회계죠, 회계. 회계 자료 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해도 될지 말지 그 의사결정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무회계 역할이라고. 하지만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자는 투자를 위해서 회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내부 이용자인 경영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까? 아까 써놨잖아요. 경영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는 의사결정하고요. 성과평가를 위해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관리계가 요거예요, 요거. 얘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만 봐도 몇 가지 우리가 건질 게 있어. 자, 재무회계는 있잖아요. 누가 이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해요? 수많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이걸 이용한다고. 그럼 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정보도 그렇고 아는 것 지식도 그렇고 되게 각양각색 다양하겠죠. 뭐 회계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고. 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특정 집단만 이해할 수 있다든지 특정 집단만 유리하게 정보가 제공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편타당한 신뢰성 있는 객관성 있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기준. 재무회계는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기업회계 기준. 결국에 중급회계는 뭘 배우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논리를 배우는 게 아니야. 중급회계는. 그러다 보니까 드립다 시간 부으면 이해가 돼요. 왜? 암기해도 돼. 결과적으로 힘들면. 자, 근데 이 관리회계 보세요. 관리회계는 경영자, 사장이 원하는 정보예요. 자, 이 중에는 아직 사장님이 되신 분은 안 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있다. 그 사장님이 중급회계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한 개도 모르겠죠. 심지어는 회계 회자도 모르신 분도 많다고. 결국에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회계 정보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르다 그 얘기예요. 사장은 회계 회자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얘를 공부하면서 얘를 생각한다고 자꾸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얘 공부할 때 얘를 생각하면 안 돼. 얘를 연상하면 안 된다고. 얘는 누가 이용하는 정보? 그냥 경영을 하는 사장님이 이용하는 정보예요. 사장님은 회계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됐죠?
그래서 얘랑 전혀 다르다. 또 하나는 이 사장님은 성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직도 달라. 자, 우리는 어때요? 그 회사의 사장한테만 이로운 정보를 제공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원칙이 있을까 없을까? 원칙이 없어. 얘는 원칙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또 원칙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한다고. 왜? 이런 걸 배웠으니까. 얘는 원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는 상황의 논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논리를 이해해야 되지 자꾸 틀에 맞추려고 그래. 틀에 하나 맞춰놨어. 근데 이 문제 보니까 그 틀하고 벗어나네? 그럼 또 여러분 두려움 빠지는 거라고. 내 공부를 잘못했구나. 그러한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어요. 얘는 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이해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얘를 배우러 온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시험 보는 회계학. 자, 회계학의 체계는 자, 회계 원리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회계, 그 다음에 고급 회계 이렇게 배우죠. 요게 바로 재무기의 재무회계. 즉 재무제표 작성. 자, 근데 회계 원리 다음에 중급 회계로 가는 쪽도 있지만 원가 관리 회계 파트도 있죠. 자, 원가 관리 회계는 우리 아까 틀을 봤지만 정확하게 원가 회계 파트하고요. 관리 회계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요거 다 배워야 돼. 자, 일단 얘는 재무회계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이 관리회계는 얘죠. 예.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얘도 배워야 되는데 얘는 뭘까? 아까 설명해 드렸죠. 얘는 제품원가 계산하는 거라고. 제품원가. 자, 근데 이 원가 회계가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거는 맞긴 한데 여기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죠. 여기에서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즉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요. 얘는 뭘까? 원가회계는. 자, 원가회계는 별도로 우리가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회계에도 포함이 되고 관리회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얘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얘 특징도 알아야 돼. 뭐 얘는 일단 알았어. 얘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한다는 걸 알았고요. 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용적인 측면, 활용면 측면. 자, 원가회계는 요게 얼마짜리냐 배우는 게 원가회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를 뭐 모나미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자, 모나미가 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집계를 했어. 하나에 100원이라고 할게요. 이거 하나에 100원짜리네. 모나미 창고에 막 쌓여 있어요. 얘를 재무제표 어디에 기록해 놔야 돼요? 재고 자산에 기록해야 되겠죠. 자, 100원이라는 원가 계산을 했는데 얘가 창고에 남아 있으면은 재무상태표의 재고 자산이라고. 얘가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죠. 결과적으로 원가 계산의 내용은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가 되고 팔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재무회계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얘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래. 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일까? 우리 사장 입장에서는 결제를 하잖아요. 의사결정. 결제의 목적은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거거든.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회사의 매출인 수익에서 비용인 원가를 빼야 되잖아요. 얘를 모르면 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다리 다 걸쳐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얘도 같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가회계가 재무회계도 포함되어 있고 관리회계도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집어넣습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공개를 해야 돼. 왜? 너 우리 회사 재무제표 보고 투자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가란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정보라고. 즉 재무회계는 공시 목적이 있는 정보예요. 왜? 오픈해야 돼, 오픈. 근데 회사가 원가를 다 오픈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안 돼.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사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얘를 모르고선 할 수가 없어. 얘는 기본이야, 기본. 그러다 보니까 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원가를 모르고서는 관리회계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를 따로 뺀 겁니다. 분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 타이틀은 원가관리회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구분하지 않기도 해. 책들도. 서점에 가면 그냥 원가회계라는 책도 있어. 걔도 얘가 들어가 있고요. 관리회계라는 책도 얘가 들어가 있다고. 자,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 책에 보면 항상 앞부분이 원가야. 왜? 원가를 알아야 관리회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원가회계 배우고 관리회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뭘 배우는지를. 드립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요 생각이 요 생각. 원가회계가 재무회계랑 좀 연결된 그런 오판을 한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얘를 배우는 거야, 얘를 배우는데 관리회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원가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회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